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같은 금요일 10월 4일 인사드립니다.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간밤 미국 증시 3대 지수 모두 또 한 번 하락하면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영 힘을 못 쓰고 있는 3대 지수입니다. 아무래도 중동발 이슈가 계속해서 불거지면서 유가를 끌어올리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가량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젠슨 왕 CEO가 블랙웰의 수요가 미친 듯이 강력하다라는 인터뷰를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요. 엔비디아가 3% 넘는 급등세를 시연을 했고요. 그 밖에 반도체 종목들도 일부 오름세를 함께 누려줬습니다. 유가의 급등과 엔비디아의 방어로 요약되는 밤사이 뉴욕장입니다. 오늘 마치 마음은 월요일 같지만 사실 또 내일 주말을 앞두고 있고요. 미국의 고용 보고서 대기 모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관망과 경계가 엇갈린 채 대응이 나올 텐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거래일부터 정리해 보시죠. 지난 거래일 역시나 양지수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1% 하락, 코스닥은 그나마 양호했네요. 0.2% 떨어진 채 거래 마쳤습니다. 예상됐던 흐름이었죠. 이날 장 전부터 미국 동부항만의 파업과 중동 불안, 그리고 빅테크의 흔들림 등 여러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하락하겠구나. 많이들 시장 자체에 큰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중화권에 밀린 매력, 물론 중국은 휴장입니다만 홍콩 쪽이 문을 열고 있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외국인 자금이 계속해서 투입이 됐고 우리 장은 이날도 같이 소외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나마 코스닥 쪽이 양호할 수 있었던 것은 2차 전지단의 종목들 덕분이었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폐지 시 중소형주로의 자금 유입, 코스닥 내에서 개인 투자 비중이 높았던 2차 전지 시총 상위 종목 이런 쪽에 관심이 집중됐고요. 해리스 당선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2차 전지 쇼커버 움직임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낙폭이 제한되며 0.2% 하락으로 끝이 났죠. 장중의 코스피 흐름이 어땠는지 한번 그날 차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출발 이후 희망 고문이 잠시 있었다가 다시금 떨어지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이죠. 낙폭이 컸다가 다시 쫙 낙폭을 줄였다가 다시 낙폭을 키워나가는 흐름. 그러니까 저가 매수가 유입되면서 우리가 이제는 글로벌 증시 대비해서 못났던 것을 좀 일부 만회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잠시 희망 고문을 당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 계속 이어지겠죠. 많이 하락한 쪽에서는 언제든 반등의 타이밍에 각을 잡기 때문인데 그 반등의 타이밍에 각이 언제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대외적인 요소로는 중동 불안, 동부항만, 노조 파업 이슈, ISM 제조업 지수 부진이 영향을 주면서 이날 떨어졌고요. 약해진 AI와 애플, 엔비디아가 흔들렸고 애플의 주가도 하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와 IT 부품의 센티가 좋지 못합니다. 삼성전자 이날 6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었는데요. 52주 신저가를 매일 새로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한 새로운 이 차기작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줄여라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등도 같이 밀렸고요. 개장할 때부터 사실 환율이 급등 출발을 했었습니다. 환율의 급등은 또 수출주 쪽에 부담이 되기 마련이죠. 자동차, 화장품, 음식료 쪽에서 낙폭 확대가 있었고요. 대안 요소로 9월 30일까지는 중화권, 중국 본토장, 홍콩 함께 올랐다가 중국이 휴장에 들어가니까 홍콩 쪽으로 자금이 유입됐습니다. 홍콩 증시가 6% 급등하다 보니 이쪽으로 외국인 수급이 빠르게 더 빠져나가는 흐름이 나타났네요. 자, 전체적으로는 좋지 못했습니다. 그럼 올랐던 쪽은 뭐가 있을까요? 큰 덩어리 섹터들은 가지 못했고 개별 명분을 안고 있는 테마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메타버스 쪽, 뉴프라
콜플렉스 등의 종목들 선전했죠. 오라이언 모멘텀을 계속 받고 있고요. 방산과 석유 쪽 중동 불안이 확산되면서 흥구석유 이런 테마단의 움직임들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은 테슬라 로보택시 일정이 10월 10일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었고요. 그 전 거래일에는 미국의 중국 대리기로 OLED가 들어갔다면 이날은 알루미늄이 또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면서 알루미늄 붙은 종목들의 강세가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이야기 풀겠습니다. 자, 지난 우리가 쉬었던 거래일에 과연 어떤 이슈들이 있었을까요? 온탕과 냉탕을 오갔던 홍콩과 일본장을 넣어봤습니다. 앞서 봤던 대로 우리가 장이 열렸던 10월 2일에는 홍콩이 급등하고 그쪽으로 자금이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홍콩 항생지수가 장기 소외돼 있었다가 FOMC를 지나가고 빈집 급한 유동성이 유입이 되면서 주가 상승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미국이 유동성 공급을 시작하자 우리도 하겠어라는 중국의 강력한 부양책 등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단기 과열권에 진입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홍콩 증시가 급등 흐름을 나타냈는데 중국의 여러 가지 모멘텀 등이 좋기는 하나 중국 부동산주들의 급등은 조금 비합리적이다. 헝다 위기 발발 이전 환경을 반영한 밸류이다. 그러니까 너무 과했다라는 부동산 쪽에 대한 JP모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단기 과열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했고요. 홍콩 항생지수가 1.4%, 어제는 빠진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중화권에 대한 모멘텀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죠. 모건에서는 재정정책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10에서 15% 추가 상승할 거다. 그리고 HSBC에서는 중국 본토는 여전히 15% 저평가되어 있다. 자금 유입 잠재력이 충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에 대한 모멘텀은 일단은 계속 안고 가는 분위기 속에 많이 단시간에 오른 홍콩 항생이 어제 부담을 좀 소화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일본 니케이 지수가 우리 휴장 때마다 올라가네요. 어제 2% 상승했습니다. 이시바 시게루 신임 총리가 추가 금리 인상을 할 상황이 아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긴 한데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 발전하길 기대해본다라며 금리 인상에 훨씬 우호적이었던 기존의 목소리에서 살짝 바꾸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환호했습니다. 엔달러 상승, 자동차나 기계, 수출주 중심의 강세 움직임이 나타나서 어제 일본장은 오른 채 마무리가 됐죠. 우리에게도 그리 나쁠 것은 없는 이슈입니다. 오늘 어떻게 또 일본장이 흘러가는가도 같이 봐야겠죠. 우리가 쉬고 있던 사이 뉴욕장 그 전에 저희 휴장 직후에 복귀했을 때와 비슷합니다. 하루 오르고 우리 장 개장 직전에 또 내리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올랐던 때는 중동 불안이나 ADP 고용 호조 등의 이슈가 있었고 테슬라의 인도량 실망감에 하락이 나오긴 했으나 반도체나 중국주 중심의 강세 움직임으로 일단은 상승 마감을 했었고요. 오늘 3대 지수가 모두 내린 이유는 무엇일지 확인해 보시죠. 동부 항만 파업이 3일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제 영향 어떻게 나올 것인가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그래도 바이든 행정부 측에서 잘 수습하려는 움직임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라는 점이고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가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고 ISM 서비스업 PMI가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어느 쪽 데이터에 무게를 둘 것인가 했을 때 시장은 당연히 서비스업 데이터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서비스업은 미국 경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20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경기가 좋다라는 쪽에 초점이 맞췄습니다. 자, 경기가 좋다라는 것에서 달러 강세, 금리 상승이 나타났고요. 주요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동 불안 이슈가 가중됐죠. 그러다 보니 3대 지수는 흔들림을 나타났고요. 보통 중동 불안 이슈가 있을 때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나타나면서 채권 쪽으로 자금이 들어가죠. 그러면 그것은 채권금리 하락에, 국채금리 하락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날은 국채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미국 경제가 강하다는 것을 재차 확인받고 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국채금리가 올라가면서 CME 패드워치상 다음번 FOMC에서 빅컷을 할 확률은 떨어지고 있다라는 소식도 같이 들려왔습니다. 주요 국채금리 보실까요?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까지 모두 다 올라서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시장은 이러다 보니까 경기나 고용에 민감해진 상황, 고용보고서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대한 대기 모드에 들어가 있었고요. 전체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조금의 하락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엔비디아가 그래도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 젠슨 왕의 CNBC 인터뷰가 이슈가 됐죠. 블랙웰 수요 미쳤다. 미친 수요다라는 표현이 들어가면서 최대 물량을 빨리 받기 원하는 고객사들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3% 이상 올라주며 122달러를 기록했네요. 그리고 요즘 빅테크 쪽에서 꽤 좋은 시세가 나고 있는 게 메타이죠. 흔들릴 때도 메타는 나름 견고합니다. 한 달 기준으로도 상승률이 10% 중반까지 올라와 있고요. 오늘 새벽 기준으로도 1.7% 상승했습니다. 결국 오라이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AR, VR 기기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에서 메타가 새로운 AI 대중화에 신호탄을 쏘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이 나옵니다. 테슬라는 이 거래일 연속해서 부진하네요. 그 전 거래에도 3% 밀리고 또다시 3% 추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전 거래일 인도량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이 됐다면 이번에는 사이버 트럭의 리콜 이슈도 있었고요. CIO 사임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가 모델 3에 대해서 미국 판매 중단 이슈.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겹치면서 테슬라는 이 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했던 국제유가의 5% 이상의 급등도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가중됐는데요. 어느덧 배럴당 73달러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내용 좀 더 봐야겠죠. 자, 좋은데 좋지 않고 좋지 않은데 좋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중동 불안으로 인해서 유가가 급등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방산주가 동시다발적으로 급등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확전에 베팅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조금 있습니다. 분명 불안이 가중되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에너지 쪽에서 반응을 보인 정도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요. 또 엔비디아는 굉장히 좋았는데 전체적으로는 국채금리 상승 이슈 혹은 경기에 대한 여러 가지 왈가왈부 이야기가 많다라는 점에서 또 AI에 대한 의심과 확신 중간에 변동이 커져서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참 애매하게 판단하게 되는 그런 뉴욕장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메타, 에너지주 좋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의 부진 앞서 특징주로 살펴봤었습니다. 팔로알토가 흐름이 꽤 괜찮았다는 점도 국내에 이렇게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 종목이 강하지는 않아서 일단은 넣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국내랑 연결이 짙어지는 상황이 온다면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이슈 비롯해서 밤사이 주요 탑 뉴스 3가지를 꼽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대만에서 올해 반도체 생산량에 대한 상향 조정의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점과 젠슨 왕의 블랙웰 수요가 강하다라고 코멘트한 점, 그것이 엔비디아, AMD, 마이크론, 브로드컴 등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원자력 쪽 뉴스가 있었죠. 구글의 원자력 발전소로부터 전력 조달을 고려하고 있다라는 소식이었는데요. 구글 CEO가 우리가 2019년도 대비 탄소 배출량이
AI로 인해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축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조달을 위해서 태양광 투자나 SMR 기술 평가에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새벽 마감했던 뉴욕장 개장 이전에는 원전 관련한 종목들이 굉장히 강하게 출발하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 중동 이슈 등을 소화하면서 그리고 국채금리 상승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상승폭을 좀 줄이면서 끝이 나긴 했습니다. 뉴스케일 파워 등의 종목은 장 출발 대비 상승폭을 많이 반납하고 결국 하락 전환하며 끝났네요. 그래도 콘셀레이션 에너지나 비스트라 에너지 등의 주가 상승은 눈에 띄었습니다. 빅테크 업체들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 안정적 전력원으로서 원전의 이야기는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점. 다만 국내에서 원전주들은 그 이슈에 따라가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유가스 쪽이 강세였죠. 코노코필립스 혹은 이오지 리소시스, 옥시덴탈, 쉐브론 등이 올랐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가가 5% 급등했기 때문인데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죠. 자세하게 넘어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동 불안이 계속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10월 2일 아침에 보복이 없다면 추가 공격하지 않을 거야 라고 나름 선을 그었는데 이스라엘 측에서 재보복할 건데 라는 입장으로 강한 중동 싸움에서 패권을 잡겠다라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밤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생산기지 공격을 검토 중이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유가가 뛰었죠. 여러 가지 사설이나 평론 등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화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권의 핵심 그리고 핵시설, 이란의 원유시설 모두 다 타격해서 적극적으로 이번에 패권 다툼에서 승기를 잡으려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 신년 축제인 나팔절 끝자락인 4일 저녁, 현재 시각 4일 저녁 기준에 보복을 단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네요. 자, 이란의 핵시설과 이란의 원유시설은 이란의 경제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가장 큰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런 원유 시설을 아마 이스라엘이 타격해서 경제 타격을 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에너지단의 불안이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언제든지 호르무즈 해협을 꽉 쥐어버릴 수가 있죠. 아라비아 반도 왼쪽에 홍해이고요. 오른쪽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이 부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폭이 좁아요. 한 39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란이 언제든지 봉쇄할 수 있는 구간이고요.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 원유 수송량의 3분의 1을 타격 줄 수 있어서 이쪽이 봉쇄될 경우는 유가가 크게 뛸 수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에서는 일간으로 150만 배럴 공급량 축소를 추정하고 있고요. 물론 연말에 오펙 플러스에서 증산하면 상방이 제한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덧붙여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 은행 측에서는 유가가 1호대 $200 넘을 수 있어 라며 굉장히 공격적인 코멘트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떨지 중동 불안은 원유 시장이 반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는 굉장히 민감하게 WTI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살펴야겠죠. 자, 거기다가 오늘 새벽에 더해진 뉴스는 이란이 그동안은 보복 없다면 추가 공격 안 할게 하며 적정한 체면치레만 하는 정도의 대응이었다면 일방적인 우리의 자제 단계는 끝났다라면서 조금 스탠스를 바꿀 만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어서 이란과의 이스라엘 전쟁 부분은 계속 지켜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속 이렇게 이란 측의 신경을 긁어서 어떻게든 미국의 도움과 미국의 참전, 그래서 결국 이란과 미국이 붙어버리는 대리전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하는 요소이기도 하겠죠. 그러면 중동 불안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 외에 고민해야 될 것은 결국 불안이 심화될 경우는 안전자산, 금, 달러, 국채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다는 점, 유가와 가스의 변동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되고 만약 미국이 이란을 정말 신경 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여력이
공격이 감소할 수 있다는 것도 고려는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쪽에 종전이나 휴전에 대한 얘기도 나올지 지켜봐야겠죠. 자, 전쟁에 대한 연결고리는 계속 살펴가고 있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이제 시장 유동성 자체가 좀 적기 때문에 테마로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일부 방산, 일부 가스 이런 종목들만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반응을 어디서 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의 중국 대륙이 계속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이 고래들이 싸우고 있고 고래 싸움에서 새우등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일부 웃는 새우가 있다라는 점에서 한국의 반사 수혜 쪽을 들여다보자 언제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미국의 중국 대륙에는 반도체 수출 규제, 전기차 등에 대한 관세, 그리고 생물보안법 바이오, 조선해운, 최근에 추가된 OLED, 거기다 태양광 뉴스, 그리고 알루미늄, 해적 케이블 이렇게까지 넣어봤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미국의 중국 대륙이가 확산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표를 넣어둔 것은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해적 케이블 쪽은 조금 새로이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넣어봤는데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실까요? 자, 워싱턴 포스트에서 남중국해 분쟁 증가로 인해서 싱가포르 등의 이 동남아 인터넷망 개설 핵심인 해적 케이블 사업이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4년 동안 미국과 홍콩을 연결하는 세계 해적 케이블 사업을 차단했는데 이유가 이 중국이 그 첩보를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남중국해 해저에 설치된 수천 킬로미터 해적 케이블 사실상 매몰 위기에 처해 있다. 이것에 대해서 조금 수리하고 보수하는 것도 중국 업체를 미국이 못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누군가가 가져가야 될 것이고 이 남중국해를 지나지 않는 다른 우회로를 고민해 보아야 된다면 또 수천 킬로미터의 해적 케이블을 새로 깔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해적 케이블 쪽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또 이렇게 아이디어를 확장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적 케이블 하면 국내에서 그렇게 많은 업체들이 있진 않습니다. LS 그룹주들 딱 생각이 나시죠? LS나 LS 에코에너지, LS 마린 솔루션, 대한전선, 가온전선, 또 뭐 해적 케이블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KBR 메탈 등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쪽이 단기적으로라도 좀 관심을 받게 될지 미국의 중국 대륙의 새로운 이제 분야로 일단 등장을 했기 때문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지난 거래일 장중부터 시간 외까지는 알루미늄이 강했습니다. 미국의 중국 알루미늄 압출제에 대해서 최고 376%의 덤핑 판정을 했죠. 한국은 최대 3%,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루미늄 종목들이 이날 움직였는데 시간의 시세 한번 보여주실까요? 남선알루미늄 혹은 조일 알루미늄 같이 알루미늄이 붙어있는 종목들이 시간에 급등이 있었어요. 남선 알루미늄은 시간의 상한가, 조일도 6%의 상승, 알맥, 알루코 등의 종목들도 같이 연결해서 일단 두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속 말씀드렸던 건데 미국의 태양광 업체 요청, 미국이 이제 태양광 업체, 그러니까 하나큐셀이나 퍼스트솔라 등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동남아에서 수입되는 태양광 제품에 대한 관세부가 예비 판정을 내렸죠. 최종 관세율은 내년 2월에 결정되게 될 겁니다. 이쪽에 초점을 맞춘다면 하나솔루션 등등이 영향권에 들어갈 텐데요. 미국의 중국 지우기 움직임, 중국 때리기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차원에서 각 분야별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해적 케이블, 전력, 전선, 인프라 이런 쪽 뉴스는 사실 쉬지 않고 나오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결국 지금은 탈세계화 움직임이 나온다. 그래서 인생이 혼자라면 각국에서 반드시 자립해야 되는 것이 에너지와 전력이라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러우 전쟁 때 러시아가 에너지 갑질을 하면서 유럽을 압박했던 것을 봤었기 때문에 에너지에 대한 안정적 공급, 그 수요는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세계 각국도 원전으로 다시 한번 발길을 옮기고 있는 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또 하나 전력인데 전력의 모멘텀을 제가 언제나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상기후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큰 허리케인 이슈가 있었죠. 노스캐롤라이나주가 허리케인 이후 360건의 변전소 정전이 있었다. 근데 이것이 안정을 찾아가기에는 변압기 등의 교체가 필요한데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점. 그러니까
보니까 신재생 전기차 교체 수요, 이상기후, AI 이 모멘텀 내에서 전력 인프라에 대한 필요성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HD 현대일렉을 제외하고는 최근에 강하게 시세를 계속 유지해주는 종목이 많지 않다라고는 하더라도, 그리고 환율로 인한 수출주 부담에 대한 언급이 나온다 하더라도 사실 이쪽에 대해서는 방향이 계속 같기 때문에 지켜봐야겠죠. 거기다가 전력 인프라 내에서 해저 케이블 전선 쪽은 지금 미국의 중국 지우기에도 하나 이슈가 붙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은 이게 가장 관심이 높죠. 야당에서 금투세 최종 결론 오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보도가 우리가 쉬는 사이에 많았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되고요. 주도 섹터 내에서는 반도체, 젠슨항의 블랙웰 수요에 대한 이야기 영향 줄 겁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임박했다라는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요. 다만 삼성전자 구형폰에 대해서 무한 부팅 오류 소식도 나오고 있어서 이것은 반도체 내용은 아니지만 지켜봐야겠죠. 실적과 저가 매수, 수급 그 사이에서 반도체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상황이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TSMC 등등의 실적 일정 체크했으니까요. 확인해 주시죠. 바이오는 국제금리가 상승한 건 조금 부담이긴 합니다. 다만 하나증권과 한국투자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올리거나 긍정의 목표가를 유지했습니다. 하나에서는 올려서 115만 원, 한투에서는 125만 원을 제시했고요. 육공장 모멘텀과 실적에 대한 기대를 얘기했네요. 2차 전지 쪽은 그렇게 좋은 뉴스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인도량 실망 혹은 CIO 사임, 리콜, 국채금리 상승에 영향이 있겠죠. 자, 원전은 빅테크에서 원전에 대한 관심을 계속 두고 있다는 건 긍정적인데 뉴욕에서 원전주가 정강 후약이었다라는 점 아쉽고요. 미국 원전주는 가더라도 국내는 못 가는 쪽이 많아서 그 부분도 체크는 필요합니다. 전력 종목들 관심은 둘지 보시고요. 전쟁은 유가 상승했고 운송이 불안합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 방사는 약세였고요. 골드만삭스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최선호로 언급하기도 했네요. LI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실적도 크게 기대할 건 없다. 이런 얘기도 내놨습니다. 패권 다툼에서는 미중 갈등 속의 뉴페이스로 해저 케이블과 알루미늄 부상했다. 앞서 말씀드렸고요. 증권사 보고서로는 업데이트된 건 은행입니다. 한투와 대신에서 각각 비중 확대 의견으로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PF 관련한 우려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네요. 탑픽으로는 신한지주 둘이 나란히 넣어놨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자, 시장에 대한 얘기들 살펴봤고요. 뭐니뭐니 해도 이제 엔비디아 이슈라던가 테슬라 이슈에 시장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데 테슬라 관련한 소식이 우리가 쉬고 있는 사이에 굉장히 많았어요. 좀 정리해 주세요. 네, 테슬라 인도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로 인해서 만약에 우리 시장이 어제 문을 열었다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왔을 텐데 하루 건너뛰고 테슬라가 간밤에 좀 올라줬다면 관련 종목들도 함께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간밤에 또 빠졌습니다. 전반적으로 테슬라 인도량 관련한 이슈들 한번 함께 정리를 해보시죠. 자, 테슬라의 생태계, 우리 시장에서 반응할 수 있는 쪽은 아무래도 전기차 관련해서 자동차 관련주들 움직임이 있을 수 있겠고요. 2차 전지는 셀이라던가 소재라던가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도 움직임 나타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관련주들은 테슬라의 10월 10일 이 로보택시 공개 일정을 앞두고 최근에 좀 들썩들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부품주들, 충전 관련한 종목들, ESS 관련한 종목들 까지 테슬라의 인도량에 영향을 받는 부분들일 겁니다. 사실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은 꽤 괜찮게 나왔다라는 평도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에 역대 최고 인도량 발표를 했던 테슬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쭉 빠졌다가 이번에는 꽤나 나쁘지 않은 숫자를 받아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주가가 반응이 나빴는지 그 부분을 지켜봐야겠죠. 10월 2일 공개한 이후에 인도량을 발표한 이후에 3% 넘게 빠졌고요. 그리고 간밤에도 역시 3% 넘는 낙폭을 보여주면서 종가가 240달러 선에 형성이 되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에 대한 목표 주가 모건 스탠리에서는 여전히 310달러 선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80달러 선까지 굉장히 다양한 베리에이션을 두고 목표가를 설정하고 있는 IB들인데요. 사실 숫자만 들여다본다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 나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가 한 47만 대가량으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의 컨센서스가 조금 높긴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크게 미끄러진 숫자는 아니었죠. 46만 2천 대가량의 인도량을 발표를 했습니다. 생산량은 43만 3천 대가량으로 시장이 추정을 했는데 실제로 열어보니까 46만 9천 대, 그러니까 47만 대가량이 생산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조금 불안하게 느꼈다라는 점은 바클레이즈의 코멘트를 가져와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바클레이즈에서는 생산은 예상보다 많이 됐는데 인도량은 예상치보다 하회했다. 따라서 테슬라의 재고 부담이 늘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할 때 테슬라가 북미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는 여전하나 앞으로 이 입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첫 번째 의구심이 드는 것일 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테슬라는 2023년에 180만 대를 인도하는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올 9월까지의 인도량이 129만 대, 그러니까 130만 대가량이라고 추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2023년 4분기에 기록했던 역대 최고치를 뛰어넘는 기록을 이번 4분기에 기록을 해야만 테슬라의 지난해 포인트를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발표치를 인도량을 4분기에, 올해 4분기에 기록을 한다고 하더라도 전년과 비교했을 때는 한 1%가량의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겠느냐라는 우려감이 현재 시장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테슬라가 3분기 인도량을 발표한 이후에 3% 넘는 주가의 흐름이 하락으로 나타났던 것이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우려로 작용을 하면서 앞으로 로보택시 관련한 이슈들, 그리고 테슬라의 10월 23일 실적 발표 이후의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분기 인도량이 올해 첫 분기 성장 플러스를 기록을 했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 사상 세 번째로 높은 인도량을 기록했다라는 점은 우리가 함께 그 숫자 안에서 찾아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테슬라의 에코시스템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우리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2차 전지, 그리고 부품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이렇게 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지난 수요일장에서는 첨보, 에코프로, LNF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부품 관련해서도 명신산업을 제외하고는 하락의 폭이 훨씬 더 큰 종목들이, 그리고 종목 수도 많이 나왔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 최근 흐름 좋다가 테슬라 관련한 자율주행 종목들은 흐름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사이버트럭과 LFP 관련해서는 또 체크해 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테슬라 사이버트럭이 후방 카메라 이미지 표시 지연을 이슈로 2만 7천 대가량 리콜 들어간다라는 소식입니다. 거의 북미권에서 판매된 대부분의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지난 6월에도 와이퍼랑 짐칸 트림 부품 결함을 원인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리콜을 단행한 바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이버트럭 관련한 이슈들, 문제들이 불거지고 있는 부분들, 사이버트럭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영향받을 수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가 버전 모델 3 후륜구동 모델이 지금 3만 8천 달러가량이었는데 미국에서 판매하는 것을 전면 중단한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중국산 LFP에 대한 관세가 상당히 높게 부과가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 때문에 모델 3 후륜구동 모델에 대해서만 일단은 판매 중지 조치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이 소식과 관련해서 국내 LFP 관련주들, 특히 테슬라 향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LFP 관련주들 영향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그 주가 추이도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테슬라의 타임라인도 저희가 반드시 체크를 하고 가야 될 겁니다. 앞서서 박앵커의 연결고리 시간에 테슬라의 CIO 사임 건, 이로 인해서 테슬라의 주가가 또 한 번 흔들렸다라는 이야기 민영 앵커가 전해주었는데요. 이 3% 넘게 빠지게 된 데에는 이 CIO가 텍사스에 있는 이 데이터 센터를 전담으로 관리하던 CIO였다라는 부분이 투심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CIO가 사임했다라는 것은 이 로보택시 일정에 대한 불안감을 좀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10월 10일 로보택시 위 로봇 행사를 대기하고 있는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입니다. 10월 23일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도 나오게 될 텐데 일단은 로보택시 일정을 지켜본 뒤에 인도량 데이터와 함께 버무려서 실적이 어떻게 나오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닝콜에서 일론 머스크 CEO는 또 어떤 이야기를 해줄 것인가, 이 부분에 시장의 시선이 쏠려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자율주행 관련주들 당연히 로보택시 일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겠고요. 그리고 간밤에 나온 또 하나의 소식이 있습니다.
2025년 로보택시용 배터리를 포함해서 새로운 배터리 4종 설계 계획을 테슬라가 내놨다라는 소식이 디인포메이션 보도를 통해서 나왔는데요. 4680 배터리 관련해서 우리 종목들도 리스트가 있습니다. 뭐 TCC 스틸이라던가 동원 시스템즈, 이노메트리, KNS, 태양금속, 필에너지 같은 종목들인데요. 이 4680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 이 이슈로 인해서 오늘 약간 뭐 시세를 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도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테슬라가 최근에 또 역점 사업으로 펼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배치입니다. 에너지 저장 제품의 배치 추이를 살펴보면요. 지난 분기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데이터를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때에는 9.4메가와트씩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에서 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상당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끌어올렸는데 이번 분기에는 QOQ 기준으로 26%가량 좀 떨어지는 흐름을 나타냈고요. 6.9기가와트씩 배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73%의 성장세를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올해 ESS 배치량을 살펴보게 되면 20.3기가와트시로 2023년 총 배치량을 이미 훨씬 더 뛰어넘었습니다. 아마 4분기까지 발표가 되고 난다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한 100%가량의 성장세를 보여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ESS 관련주들 앞서서 살펴봤던 이 전력이나 설비 관련주들과 함께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ESS 관련주 한번 제목을 에네르기파로 지어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를 응축하는 힘으로 주가의 상승까지도 꾀해볼 수 있을 것인가.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SK 이터닉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사실 연료 전지뿐만이 아니라 태양광이라던가 풍력이라던가 다양한 친환경 에너지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렇게 ESS 관련주들 시세가 나올 때마다 대장격으로 움직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SK 이터닉스 뭐 그리고 열관리 관련해서 한중 NCS라던가 대표적으로 ESS 언급이 될 때마다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서진 시스템 같은 종목들 함께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테슬라가 자극하고 영향 주는 분야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세하게 각 분야별 뉴스를 짚어주셨네요. 오늘 장중에 호황제를 어떻게 반영할지 지켜보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시장 전략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이 월요일인지 금요일인지. 네. 금요일입니다. 내일 또 저희는 주말을 앞뒀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두고 전략을 짜봐야 될 텐데 중동 불안이 가중돼서 유가가 5%나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내장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뭐 지난 거래일에 뭐 흥구석유 이런 종목도 올랐던 거 보면 여전히 시장은 약하고 이런 테마만 일부 강한 그런 장이 전개될지 고민되는데요. 전략 주세요. 어제 미국 시장 반응을 보니 유가와 변동성 지표 같은 경우를 놓고 시장 반응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에서 전거래일부터 자금이 좀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때 자금이 흘러간 곳이 테크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는 젠슨 황 같은 경우의 발언이 블랙웨일 수요를 놓고 수요가 강하다 이 언급을 해주면서 장 초반부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한 2%대 이상 출발을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와 함께 AMD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했어요. 근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한 1% 정도 내외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점은 테크주를 볼 때 모두가 이제 오르는 그런 흐름보다 AI 이 수요에 직결될 수 있는 쪽, 그 다음에 가속기, 코어스 이쪽처럼
수요 공급을 놓고 봤을 때,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약간 가배 형태에 있는 쪽 같은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엔비디아, TSMC다 보니까 이 두 개 기업을 중심으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여기 더해져서 TSMC 같은 경우는 전기료 인상 요인을 짚으면서 코스 가격 인상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어요. 네. 캐파를 늘려주면 좋을 텐데 우선은 가격을 올리는 모습을 먼저 진행을 합니다. 내년에 어느 정도 캐파 가해 예정이 돼 있는지 그걸 체크할 필요가 있음을 함께 말씀을 드리고, 시장 유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비례해서 시장 같은 경우에 흐름은 강합니다.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는 우리 어제 발표된 고용과 관련된 지표, 그다음에 뭐 제조업과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업 지수 발표 이런 걸 봤을 때 경기 연착륙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중동 이슈가 좀 둔화되면 시장은 급반등이 미국 시장에서도 나올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종목으로 각각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 여쭤볼게요. 블랙웰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점, 그리고 TSMC의 가격 인상 단행 이슈 등등을 봤을 때 저희는 그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최근에 하이닉스가 약간 한미반도체 의존도를 줄이려고 한다, 뭐 이런 보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이런 HBM 진영의 전략을 살짝 주신다면요. HBM 쪽, 그다음에 대형 반도체 쪽 보면 철저하게 HBM 쪽이나 아니면 기타 서버 기판을 보더라도 데이터 센터, 이 AI 이쪽 중심에 있는 쪽을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뭐 국내로 보면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이 있겠고,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여기에서 벤더에 배제되는 게 아니라 그 해외 기업 같은 경우로 충분히 본딩 장비는 줄 수는 있는데 이게 조금 단가의 일부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비중에 대해서 일부 차이, 이 정도가 나타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는 조금 한쪽에 치우쳐서 나왔다는 점을 인식을 하시면 되고,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한 가격으로 한 10만 원대 이하, 이렇게 이 요소로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수를 해봄직함을 말씀을 드려요. 핵심은 HBM 쪽입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핵심 장비 쪽은 실적 병목은 나올 수가 있어요. 내년을 보고 접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년은 HBM3E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과 관련된 장비 수주가 나올 수 있는 쪽을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은 없죠. 그렇다 보니까 해기업 중심으로 보면서 여기에서 HBM4를 먼저 진행하는 기업들이 지금보다 주가는 적어도 30% 이상은 상승할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잡아주셨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보유자라면 보유입니까? 둘은 보유를 할 수 있는데 SK 하이닉스는 예전만큼 상승 강도는 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그 생각을 하고 15만 원 기준으로 15만 원 이하에서는 매수 가능하고, 그러면서 한 20% 반등 나오면 차익 실현하고 그 반복을 말씀을 드립니다.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북밸류거든요. 네. 북밸류다 보니까 여기에서 매도 실익은 없어요. 그다음에 시간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가 가능한데, 하이닉스는 15만 원 기준 뭐 20% 반등이 나타나는 거에 비교해서 뭐 전자는 한 10% 반등 이 정도로 좀 약할 수 있어요. 다만 HBM3E 진행이 돼주면 7만 5천 원까지는 주가가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걸 한번 기다려 보는데 좀 마인드가 아주 여유가 있으시고 급하지 않으신 그런 스타일 분들 같은 경우는 전자 지금 매수할 수 있고 매도 실익 없고 시간을 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과 반도체 중동 불안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테슬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인도량에 대한 실망은 좀 있었어요. 하지만 또 로보택시 일정이 10월 10일 있는 가운데 우리가 쉬는 사이 2거래일간의 뉴욕장 테슬라는 네. 연이틀 하락이었습니다. 테슬라 관련해선 저희 아이디어 어떻게 뽑고 관전해야 됩니까? 10월 10일 전에 우리나라에서 로보택시 관련주들로 최근에 올랐던 종목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시세가 갑자기 발생을 하면 그때는 다 매도하고 우선 보는 쪽으로 대응을 말씀을 드리고요. 네. 시장의 심리상 10월 10일에 로보택시가 출시되면 세론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테슬라 외에는. 세론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 이제 새롭게 추후에 인도량
뭐 판매, 침투율 그런 걸 확인하고 움직일 거다 보니까요. 관련된 종목들은 한번 시세가 나면 우선 매도하고 보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좀 상대적으로 강했기 때문에 이쪽에서 시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경우는 자율주행 매도하고 이후에 새로운 움직임에서 또 저가 매수를 노려보는 전략이다 얘기 주셨어요. 그 밖에는 전기차나 ESS에서는 아이디어 두고 계신 종목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전기차나 ESS 쪽 같은 경우는 ESS 수주가 우리나라 셀업체 쪽에서 내년에 아무래도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뭐 미중 분쟁 규제의 관세에게 이어진다라고 네. 하면은 해외 미국 기업과 협력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셀 쪽 같은 경우는 좀 주시를 하는 상황임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터리셀 쪽으로 ESS에서는 그쪽으로 조금 압축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전과 전력 얘기해 보겠습니다. 구글 측에서 이제 원전을 검토하고 있다. 이제 전력 조달하는 걸 이런 얘기 나오는데 새롭지가 않은 게 이게 구글이었다, 메타였다, 마이크로소프트였다. 그러니까 계속 빅테크는 어찌됐건 안정적인 전력원을 원한다라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원전 그리고 여러 가지 요소 속에 전력 인프라 이쪽으로는 혹시 탑픽이나 혹은 보고 계시는 분야가 있으신지? 아리백이란 것 때문에 데이터 센터 기업들 같은 경우 원전을 뭐 고려는 하나 실제 수주로 갖고 올까라가 물음표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오는 모습들이죠. 뭐 구글, 메타, 이제 MS 전부 다 원전 쪽으로 가는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해외 기업 쪽에는 뭐 오클로, 뉴스케일 파워, 그 다음에 나머지 뭐 대형 에너지주들이 있죠. 작은 종목들 중심으로 우선 수주가 나왔을 때는 시세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요. 핵심은 데이터 센터 원전 기업의 협력이에요. 이 부분은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각 국가별로 특성인데 미국은 뭐 소형 모듈 원전적으로 나아갈 거고 나머지 기업 중에서 이 원전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수 없는 뭐 지형 형태라든지 그런 쪽은 다른 신재생 에너지 쪽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신재생이라고 한다면 저희 뭐 태양광, 풍력 등이 있을 텐데 네. 어느 쪽이요? 태양광은 단가가 낮다 보니까 아마 기업들에서도 마진이 좀 낮고요. 풍력 쪽 같은 경우를 개인적으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풍력 쪽에서 그렇다면 풍력 쪽의 종목을 오늘 혹시 탑픽으로 주시나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살짝 아껴주고 계시다라는 느낌이 네,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오늘의 이사님의 픽은 무엇인지 SK 오션 플랜트입니다. 탈탄소 바람을 탑니다. 제일 예쁜 관전이 어떤 겁니까? 대만입니다. 대만이 관전 포인트인데 과거부터 대만의 풍력 수주를 해왔어요. 그런데 프로젝트 같은 경우가 좀 진행은 되는데 이게 뭐 한 개 슬롯 정도였죠. 규모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게 TSMC 같은 경우에 가격 인상이 전기료 요인으로 네. 올린 거거든요. 그러면 대만이 지금 그 슬롯이 보통 한 개 정도로 진행됐다라고 하면 이제는 기본 3개 정도. 여기에서 내년에는 뭐 6개, 7개 이 정도까지 진행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통 풍력 수주는 단가도 하나의 배점 항목이기는 하지만 레퍼런스 같은 경우가 중요하다 보니까요. 유럽 쪽은 CS 윈드, 그다음에 구조는 조금 다른데 대만 쪽은 SK 오션 플랜트예요. 대만 쪽의 수주 외에 이제 확장이 될 수가 있고 네. 4분기에 건당 한 4천억 원대 수주가 한 3개 정도 입찰이 들어가 이걸 다 갖고 온다라고 하면 한 1조 2천억 정도 수주 잔고가 또 쌓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목표가는 16,000원을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신재생에서 풍력 그쪽에서 대만 키워드 안고 SK 오션 플랜트 얘기해 주셨고 목표 주가 16,000원 살펴보겠습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에 개장 전 전략 짚어봤습니다. 오늘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